1987년 부산에서 살던 28살의 이준호는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화려한 경력이나 대단한 명예는 없었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고 책임을 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하철 유지보수 일을 하며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도 작은 성취를 느끼곤 했다. 결혼 2년 차였던 아내 한지영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 명의 딸을 품에 안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집에는 아기 옷 몇 벌과 작은 담요 그리고 신생아를 위한 간단한 용품이 준비돼 있었다. 한 명의 아기만을 위한 준비였다. 병원 예약일과 예상 출산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모든 계획과 준비는 한 명의 아이를 기준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지영이 예상보다 일찍 진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검사를 마친 의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추가 장비를 준비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기운이 감돌았다. 진통이 이어지고 첫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출산은 멈추지 않았다. 의료진은 다시 준비에 들어갔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가 연이어 세상에 나왔다. 모두 건강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한 번이 끝나기도 전에 7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같은 머리카락색과 같은 피부, 똑같은 얼굴선. 의료진조차 말문이 막혔다. 병원 복도에서는 놀람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오갔다. 7명 모두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지역신문과 방송국이 취재를 왔고 부산의 칠상동이라는 제목이 뉴스에 등장했다. 사람들은 경이로워했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언론의 카메라가 떠나자 남은 것은 현실뿐이었다. 7명의 아기를 한 번에 키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양육비, 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이 7배로 늘어났다. 분유는 몇 날 가지도 못했고 기저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필요했다. 아내 지영은 출산 후 회복이 더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책임이 준호에게 쏠렸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일시적인 물품 지원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주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부를 입양 보내라는 제안을 했다. 심지어 친척 중 몇 명도 안타까움을 가장해 같은 말을 건넸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한 아이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일정을 철저히 계획했다. 각 아기의 수유 시간, 기저귀 교체, 재우는 시간까지 모두 기록해 놓았다.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일정도 겹치지 않게 배치했다. 피로와 수면 부족이 일상이 되었지만 계획과 기록은 하루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제적인 부담은 갈수록 커졌다. 추가 근무를 자청하며 수입을 늘리려 했고 생활비를 최대한 줄였다. 중고품을 찾아 쓰고 장난감은 직접 만들어 주었다. 자신을 위한 소비는 거의 없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끊어졌다. 그러나 외로움보다 더 큰 것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육아는 단순히 체력만으로 버티는 일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이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갔다. 그는 매일 아침 7명의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함께 자라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원칙만큼은 지켜내리라는 결심이었다. 그렇게 1987년의 여름은 부산의 한 가정에 평생 잊지 못할 시작을 남겼다. 7명의 딸과 그들을 지켜내기로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이준호는 이미 각 딸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손에 쥐는 장난감의 선택, 간식을 먹는 속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까지 모두 달랐다. 이름 대신 기분과 상황만으로도 누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차이를 기록하며 하나하나 기억했다.
7명이 함께 자라는 모습은 준호에게 힘이 되었고 아이들끼리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작은 위안이었다. 6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한 날 교사들은 똑같이 생긴 7명의 아이를 보고 당황했다. 구분을 위해 머리카락에 색이 다른 리본을 묶어주었지만 준호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는 표정과 눈빛, 말투와 걸음걸이로 아이들을 구별했다. 학교에서 생긴 일, 친구와의 관계, 작은 상처와 기쁨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생활을 돌보는 것 이상을 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게 했다. 외모가 같다고 해서 생각과 성격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각자가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그는 종종 끼니를 거르며 아이들 식사를 챙겼다. 낡은 옷과 신발을 버티며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했다. 겨울에는 난방을 줄이고 두꺼운 이불로 버티는 날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한 해 겨울 감기와 고열이 7명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한 명이 회복되면 또 다른 한 명이 아팠다.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챙기고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그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잃게 될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10살이 된 7자매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황금빛 7자매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종종 낯선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속삭였다. 준호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불필요한 관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물었다. 어떻게 7명을 혼자 키웠느냐고. 준호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선택과 희생이 그 짧은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버지를 키웠다는 사실을.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7명은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지는 주도적이고 강단 있는 성격이었고 하은은 책을 좋아하며 조용했다. 유진은 별과 우주에 매료되었고 서연은 그림을 그리며 밤을 보냈다. 지수는 말수가 적었고 미나는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다. 다은은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았다. 성격이 발라질수록 아버지의 규칙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왜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 수 없는지, 왜 밤늦게까지 외출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준호는 그들이 세상에서 흩어질까, 서로의 유대가 약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설명해도 아이들의 불만은 줄지 않았다. 갈등은 점점 커졌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줄었고 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잦아졌다. 어느 날 큰딸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인생을 포기했으니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냐고. 그 말은 그를 깊이 베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아이들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든 어떤 감정이 쌓이든 그저 무사하길 바라며 귀를 기울였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7명은 각자의 꿈을 정했다. 어떤 이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서로의 길은 달랐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18번째 생일, 준호는 똑같이 포장된 상자 7개를 건넸다. 상자 속에는 각자만의 기억이 담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의 끝에는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너의 미소 하나를 위해서라면 이 삶을 1000번이라도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7명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아이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이준호는 이미 각 딸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손에 쥐는 장난감의 선택, 간식을 먹는 속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까지 모두 달랐다. 이름 대신 기분과 상황만으로도 누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차이를 기록하며 하나하나 기억했다. 7명이 함께 자라는 모습은 준호에게 힘이 되었고 아이들끼리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작은 위안이었다.
6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한 날, 교사들은 똑같이 생긴 7명의 아이를 보고 당황했다. 구분을 위해 머리카락에 색이 다른 리본을 묶어주었지만 준호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는 표정과 눈빛, 말투와 걸음걸이로 아이들을 구별했다. 학교에서 생긴 일, 친구와의 관계, 작은 상처와 기쁨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생활을 돌보는 것 이상을 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게 했다. 외모가 같다고 해서 생각과 성격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각자가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그는 종종 끼니를 거르며 아이들 식사를 챙겼다. 낡은 옷과 신발을 버티며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했다. 겨울에는 난방을 줄이고 두꺼운 이불로 버티는 날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한 해 겨울 감기와 고열이 7명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한 명이 회복되면 또 다른 한 명이 아팠다.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챙기고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그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잃게 될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10살이 된 7자매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황금빛 7자매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종종 낯선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속삭였다. 준호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불필요한 관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곁을 지켰다. 어느 말 낯선 사람이 물었다. 어떻게 7명을 혼자 치웠느냐고. 준호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선택과 희생이 그 짧은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버지를 키웠다는 사실을.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7명은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지는 주도적이고 강다니는 성격이었고 하은은 책을 좋아하며 조용했다. 유진은 별과 우주에 매료되었고 서연은 그림을 그리며 밤을 보냈다. 지수는 말수가 적었고 미나는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다. 다은은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았다. 성격이 달라질수록 아버지의 규칙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왜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 수 없는지, 왜 밤늦게까지 외출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준호는 그들이 세상에서 흩어질까, 서로의 유대가 약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설명해도 아이들의 불만은 줄지 않았다. 갈등은 점점 커졌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줄었고 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잦아졌다. 어느 날 큰딸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인생을 포기했으니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냐고. 그 말은 그를 깊이 배웠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아이들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든 어떤 감정이 쌓이든 그저 무사하길 바라며 귀를 기울였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7명은 각자의 꿈을 정했다. 어떤 이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서로의 길은 달랐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18번째 생일, 준호는 똑같이 포장된 상자 7개를 건넸다. 상자 속에는 각자만의 기억이 담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의 끝에는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너의 미소 하나를 위해서라면 이 삶을 1000번이라도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7명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18살이 된 해 7자매는 각자의 길을 준비했다. 수진과 하은, 유진은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서연과 지수는 지방 명문대에 진학했다. 미나와 다은은 해외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선택했다. 같은 날 태어나 평생을 함께했던 7명이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준호는 자랑스러움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출국과 이사 준비가 겹쳐 집은 늘 분주했다. 각자의 짐을 꾸리면서도 다가올 이별을 실감하는 순간이 많았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짧아졌고 눈빛 속에는 서로 말하지 않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준호는 한마디도 재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가길 바랐다. 공항과 기차역을 오가며 아이들을 배웅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무거운 침묵이 따라붙었다. 마지막으로 다은을 공항에서 떠나보낸 날, 그는 터미널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느렸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맞이한 고요함은 낯설었다. 그 후에도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8명이 먹을 양의 아침을 준비하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불을 켜두었다.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문장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대학 건물 앞에서 웃고 있는 하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빠 덕분에 내가 나로 자랍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다. 그 이후로 다른 딸들에게서도 편지와 사진이 도착했다. 유진은 천문대에서 연구하는 모습, 서연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지수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 미나는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다은은 유학생활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은 아이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과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와 사진은 그 두려움을 없앴다. 아이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만든 토대 위에서 더 단단하게 서 있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다. 이제 집안의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취의 증거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그 평온을 깨뜨렸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그래왔듯 스스로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병원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담당 간호사가 비상 연락만이 적힌 첫 번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그 번호의 주인이었던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은 순간 수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고르다가 곧장 다른 자매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7명 모두 준호의 병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 속에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단지 피로가 쌓여서 잠시 치료를 받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들은 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신부전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이식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그제야 준호는 숨기고 있던 진실을 전했다. 오랫동안 몸에 무리가 쌓였고 그동안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말을 들은 딸들은 곧장 귀국과 귀향 준비를 했다. 유학 중이던 미나와 다은도 항공권을 바꿔 서둘러 돌아왔다. 해외에 있던 날씨는 아직 따뜻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한겨울보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렇게 몇 년 만에 7자매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웃음과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왔고 누군가는 새 책을 사다 드렸다. 또 다른 이는 병실 한쪽 벽에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 넣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싶었고 그 마음은 눈빛과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자매가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가능성을 들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가족 중 한 명이 부분 기증을 하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자원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하겠다는 말이 연달아 나왔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가장 적합한 기증자로 하은이 결정됐다. 하은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아빠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말에 다른 자매들도 눈물을 훔쳤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안에서는 오래전처럼 7명과 아버지가 둘러앉아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놓으며 웃기도 하고 잠시 울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됐다. 몇 시간 동안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의료진이 문을 열고 나와 성공을 알렸다. 하은과 준호 모두 안정된 상태라는 소식에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자매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준호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습관 때문에 도움을 받는 일이 어색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누군가가 차를 가져다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병실의 긴장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있다는 안도감으로 채워졌다. 3개월 동안 자매들은 집에 머물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자매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자. 준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매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글을 썼다. 아버지의 목소리, 자매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과거의 갈등과 눈물, 그리고 화회와 웃음을 담아냈다. 제목은 7별과 아버지의 하늘로 정해졌다. 책은 조용히 출간됐지만 몇 주 만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준호에게는 세상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자매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책 출간 1년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며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책이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년이 되던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주방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막내 수진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다.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가 아닌 봉투에 손으로 주소를 적은 편지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다. 편지를 연 순간 준호의 시선은 한 줄에서 멈췄다.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피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편지의 주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1987년에 입양되어 친부모를 알지 못한 채 자랐다고 했다.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연히 이준호라는 성과 연결된 가족 계보를 발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결혼 이후 한지영과 함께한 세월 속에서 다른 아이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며 오래전 희미하게 잊혔다고 믿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987년 지영이 예상보다 이른 진통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순간. 의료진이 오가며 신생아들을 옮기고 복도는 분주했다. 혹시 그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다음 날 준호는 딸들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놀랍게도 자매들은 크게 당황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주일 뒤 첫 만남이 성사됐다.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여자는 자매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눈빛, 표정, 목소리까지도 어쩐지 익숙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몇 초를 바라보다가 자매 중 한 명이 먼저 다가가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정유리라고 소개했다. 입양 후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다고 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러다 책 일곱 별과 아버지의 하늘을 읽게 되었다고 했다. 읽는 내내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고, 결국 DNA 검사를 통해 일부 일치 결과를 확인한 뒤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유리는 준호의 친달임이 확정됐다. 8번째 별이었다. 병원에서 어떻게 한 아기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리는 곧 집으로 들어와 다른 자매들과 시간을 보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의 추억을 나누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어색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자매들이 모여 말했다. 책을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서요. 그들은 책 제목을 8개의 별과 아버지의 하늘로 바꾸고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과 가족애를 넘어 잃어버린 인연의 재회와 회복에 대한 기록이었다. 출간 후 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삶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가 아닌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2023년 겨울이 깊어갈 무렵, 준호는 병원에서의 긴 치료와 회복을 마치고 평범한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쓴 책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그중 한 통의 편지는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무겁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깔끔한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987년 준호의 딸들이 태어난 해에 입양된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준호의 성과 관련된 공개 가계도를 발견했고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직감이 자신을 이 가족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준호는 이 편지를 딸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두가 긴 침묵 속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락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고 첫 만남은 서로의 마음을 시험하듯 신중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모두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너무도 익숙한 눈빛과 표정이 있었다. 이름은 서윤이었다. 이후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명확했다. 서윤은 36살 전 병원에서 가족과 떨어진 8번째 딸이었다. 서윤이 가족에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방문이 이어졌다. 한 중년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1987년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고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을 털어놓았다. 출산이 이어지던 혼란스러운 그날 밤 아기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아기가 잘못된 가족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까지 다른 이름, 다른 가족 속에서 살아왔다. 곧바로 수소문이 시작됐고 며칠 뒤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이름은 지민이었고 검사 결과 그녀 또한 준호의 딸이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9명의 딸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민과 서윤의 합류로 병원 기록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래된 자료 속 숨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1977년 준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당시의 연인이었던 여성은 쌍둥이를 낳았지만 병원은 두 아이 모두 사망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새로운 기록에 따르면 두 아이는 사망하지 않았고 불법 입양 절차를 거쳐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 그중 2명은 이미 준호가 기른 딸들이었음이 밝혀졌다. 남은 의문은 쌍둥이 중 아들이었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2024년 초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 가족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 속 남자는 눈빛, 미소, 턱선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름은 민준이었고 해외에서 자라며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친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검사 결과는 확정적이었다.
그는 준호의 아들이자 47년 동안 찾아 헤매던 쌍둥이 중 하나였다. 민준이 한국에 도착하던 날 가족은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다. 9명의 딸과 한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같았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사진 속에는 10명의 얼굴이 함께 담기기 시작했고 준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공허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2025년 겨울, 가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 해는 아버지와 9자매 모두에게 특별했다. 수십 년 동안 흩어졌던 조각들이 맞춰졌고 서로의 존재가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끈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책의 두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깊이 공감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세상에 관심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가족만의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 다른 목소리, 다른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자매들은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다. 이날 자매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 장의 커다란 액자 속에는 올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9명이 모두 모인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지만 깊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 글귀를 읽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웃음과 눈물,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날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느꼈다. 식탁에는 각자가 만든 음식을 올렸다. 한 명은 전을 부치고 한 명은 떡국을 끓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직접 담근 김치를 꺼냈다. 서로의 손맛이 모여 한 상이 되었고 그 자리는 오래전 어린 시절처럼 소란스럽고 따뜻했다. 식사가 끝난 뒤 자매 중 한 명이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올해를 돌아보며 쓴 짧은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각자의 글을 돌아가며 읽어내려가자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터져나왔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글마다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갔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지, 어떤 꿈을 이룰지,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늘 가족이 중심에 있었다. 흩어져 살더라도 마음만큼은 한 집안에 있는 것처럼 살자는 다짐이 오갔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모두 함께 거실 불을 끄고 촛불을 켰다. 아버지는 그 불빛 속에서 자매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마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내가 받은 게 더 많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가족의 역사를 정리하는 문장이 되었다. 자매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에 새겼다. 촛불이 하나둘 꺼지고 시계가 새해를 알리는 순간이 다가왔다. 아버지와 9자매는 손을 맞잡았다.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이 이어지는 경계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잃어버린 시간에 매이지 않았다. 오직 지금과 앞으로의 날들만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희가 내게 가르쳐줬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꿈을 꾸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 아버지와 9자매가 보여준 삶의 힘이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